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결국 반등에 실패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급격한 하락 이후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장중에는 그나마 상승 반전의 이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 이로써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약세장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보자면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타났고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이런 여행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타났고요. 페이팔과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별한 뉴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했던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언더아머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실망스러운 실적과 함께 주가의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밤 사이 시장은 종목별로 보나 섹터별로 보나 지수의 장중 움직임으로 보나 혼조권 양상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수의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의 변동성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이렇게 두 차례 상승 반전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승분을 모두 돌려낸 채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0.6% 하락, 또 나스닥 지수가 0.3% 하락으로 마감이 된 오늘장입니다. 몇 가지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와 지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년물 금리 움직임 보시죠. 전일에 이어서 10년물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장의 특징입니다.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겠죠.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가 오르고 시장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동시에 떨어지는 다소 특이한 시장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리안츠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될지 또 그에 따른 금리 하락이 단기적으로나마 성장주들에게 조금 우호적인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밖에 간밤 시장에서 주목했던 몇 가지 헤드라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대한 월가의 눈높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밤에는 도이체방크 측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낮춰 잡았는데 기존의 5,250포인트에서 이제는 500포인트가량 낮춰 잡은 4,75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1%가량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3,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종가 대비했을 때에는 약 23%가량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 결과를 보면서 안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예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주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21만 8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기는 했는데 5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포착되는 것은 아닐지 앞으로도 계속 조심스럽게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섹터 안에서 테마별로 또 종목별로 등락이 꽤나 크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1%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약한 섹터로 오늘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소비재 그리고 소재 섹터 개별 종목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그나마 올라간 섹터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등과 같은 종목들은 상승하거나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지수 상승 전환을 주도했던 종목들로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금융주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은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도 월마트, 타깃,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했었죠. 52주 신저가 레벨까지 내려와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꽤 많은 대형주들이 신저가 수준을 새로이 쓰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타깃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하나 크게 하락했던 종목,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장비 섹터 내에서 시스코가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모토롤라, 지브라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테마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시스코가 발표한 실적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매출이 기대 이하였고 또 이번 분기에도 예상보다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어갈 거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영향을 받아갔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줬습니다. 10%대의 급락으로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움직이 산업 섹터 안에서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철도주에 해당합니다. CSX 그리고 노르포크 서던, 유니언 패시픽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철도주로 미국 안에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티그룹이 경기 둔화에 따른 활동 제약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3에서 4%대의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특징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한 가지 특징주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리테일주 쪽에서 또 하나의 급락이 오늘 나왔습니다. 욕실용품, 바디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베스앤베디웍스라는 기업인데요. 인플레이션과 늘어난 투자 지출로 인해서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를 사측에서 하향 조정시켜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 주가는 7% 가까운 하락세로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 국제 유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상하이 내 록다운을 일부 완화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조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는 여기에 따라서 1.7% 오름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11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투자 매력 또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3% 상승한 1,840달러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이 도와주실 텐데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켓 픽4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지난밤 사이 어떤 시장의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비용 연쇄 반응이라는 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이제 소매업체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연하게 예상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기술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공급망 부진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었거든요. 3월달, 4월달, 이제 5월달도 계속 지금 몇 달째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소매 관련주들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겟에서 이제 타겟 회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 어떤 화물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용 증가를 사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어떤 디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승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 추가되는 게 재고가 또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소매업체에서 사실 뭐 온라인 쪽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새삼스럽게 뭐 지금 소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 전체 소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쪽 소비가 특히 심한 건데 온라인 쪽 소비가 지난 연말부터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다가 1, 4분기에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매업체들, 지금 타겟과 월마트로 미국에서는 대표되는 이 소매업체들이 재고가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 재고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처리하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또 불안감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연쇄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왜 썼냐면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냐. 자, 월마트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마트에 내가 오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증가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재고가 쌓이는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빨리 물건을 판다. 그럼 가격을 떨궈서 인하해가지고 세일 많이 해서 빨리 팔까? 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매출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뭔가 유류 부분은 해결이 안 되니까 비용 측면에서 더 줄이려고 뭔가 다른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은 제품 재고에 있어서는 결국은 반품을 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제조사들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지금 소매업체들 나왔지만은 다음에는 이제 제조회사들, 일반 제조회사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맥락에서 봐야 되지 하나하나 스팟으로 끊어가지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놓치고 있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겟과 월마트의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유통업체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제조업체들까지 그 영향력이 전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벌링턴 스토어라고 하는 기업은 또 장중에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장 마감은 약보합에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요. 자, 그럼 이 벌링턴 스토어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왜 그럼 장중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던 걸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중저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소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인들의 소비. 우리가 지금 소비가 불안하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별로 신경도 안 쓰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어느 날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게 엄청난 지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내던 지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근거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심각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 데이터, 소비를 나타내는 컨슈머 스펜딩 차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아직까지는 해오고 있는, 아직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일반 이제 상가에 가면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천 개의 매장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매장들의 판매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강세, 2018년도, 19년도보다도 더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반사이익 아니냐라고 계산하기에는 이미 그 기간을 지나가서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득이 줄어드니까 정부 지원금도 끊기고 하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해서 봤더니 미국인들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 그럼 줄어드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2022년도 들어와서도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도, 20년도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사라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인의 어떤 소비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링턴은 왜 올라가고 그리고 월마트는 왜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시장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기술주 바닥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기술주가 바닥을 찾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바닥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이 이제 3월 이후에 4월, 5월 해가지고 실적 얘기도 나오면서 계속 이제 좀 성장주들이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정말 넷플릭스가 지금 마이너스 70%대 막 하락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거의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회사들도 마이너스 40%대에서 지금 하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생주식들로 이제 자꾸 전이가 되고 있죠. 애플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20%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홈디포나 비자카드 같은 전통주들까지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홈디포는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들도 마이너스 30%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월마트나 이런 소비주로 또 하락세가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4월 달부터 계속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고통의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술주들이 지금 떨어진 만큼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보면은 애플이 20% 떨어졌는데 20%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그 과거의 인터넷 버블 붕괴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어떤 그 바닥을 자꾸 계속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거는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뭔가 바닥을 결정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의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많이 믿었던 게 애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의 흐름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은 애플이 어떤 이벤트, 신제품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헤드셋입니다. 지금 헤드셋을 올해 신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지난 연말 지나면서 올 초부터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장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판매가가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측에서는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부각되면서 주가 하락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시장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도 잔치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이 애플하고 서로 짜고 배당 많이 받고 주가 올라가서 돈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분위기를 당장 전환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오면 어차피 시간 조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원용은 빅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5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S&P 500 지수의 하락이 올 들어만 13.7%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빅8 기업이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렇게 8개 종목이 시장 하락에 기여한 부분이 바로 6.82%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90개 종목의 시장 하락에 기여한 비율이 6.9%포인트 정도니까 정말 빅8 8개의 기업이 시장 하락의 절반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PGIM 퀀터테이티브 솔루션스에서는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과거보다 평균 금리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가치주에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빅테크는 워낙 수년간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기회라는 인식도 상당히 많죠. 윌밍턴 트러스트에서는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전망이 매우 밝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해서 기회인 건지 아니면 앞서 애플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시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애플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기업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 히스토리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마존은 유통주예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자동차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빅테크의 기술주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과거에 몇 해 전에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넣기 위해서 분류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대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다 회복하고 올라올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의 어떤 혁신적인 산업혁명이 200년째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드웨어가 아닌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산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유통주인 아마존닷컴이라든가 자동차주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이제는 제자리 찾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빅테크라는 범주에서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분류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간다면은 여전히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라는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보잉의 사진이 있죠. 그동안 보잉이 참 많은 투자자분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잉이 이날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737 맥스 기종 5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잉의 주가는 이날 1.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됐던 이 주문 납품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 납품에는 100대가량을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50대 납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추가적인 주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소식이 더 반가운 이유는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포함해서 영국의 항공사들은 거의 에어버스의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에어버스에 주임문했기 때문인데 이런 곳에 보잉이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던 737 맥스를 납품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런데 물론 원래 주문하려고 했던 물량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2019년에 브리티시 에어라인에서 보잉에게 200대 주문할게라고 했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두 차례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다시 주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거는 50대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주문에 비해서는 주문 물량이 굉장히 크게
크게 줄어든 겁니다. 다만 최근 중국 동방항공의 사고도 기체 문제가 아닌 파일럿의 문제일 수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보잉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영국 항공사들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추가 주문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체결한 물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이 그러니까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보잉 과연 지금 투자할 만한 때일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잉을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이미지가 이래 좋은 기업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고 한번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회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제가 재무제표 가져왔어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출 늘어나는 거 보면은 절대 성장형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었어요. 신기종 나와봐야 겨우 7% 정도 매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결국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용으로 승천하려다가 결국 이무기로 주저앉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라는 회사 지금 뭐 몇 대 판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회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50%까지 가격 할인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재무제표에 제대로 된 어떤 숫자를 못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이 회사를 기존의 어떤 생각으로 성장주나 가치주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마켓 픽4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